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수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네, 먼저 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작전 4가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함께 하시죠. 네, 또 투마로우 스타워즈에서 수익률 경쟁 12월에도 펼쳐집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편입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전 세우러 떠나볼게요. 네, 스타워즈 투나잇 작전명 시크릿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이 작전명 시크릿 우리에게 내일 시장 이길 수 있는 작전 확실하게 짜주실 분이 새로운 뉴페이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 바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정종택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뉴페이스가 저 이제 화면 가장 왼쪽에 있는 조범수 매니저인데요. 매니저님 먼저 저희 스타워즈 투나잇 시청자분들께 인사의 말씀 그리고 각오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MBN골드 매니저로 활동하게 된 조범수 매니저라고 합니다. 이전에 뭐 다른 프로그램 통해서 먼저 인사를 드렸었는데 또 스타워즈라는 좋은 프로그램 통해서 MBN골드 매니저로 또 새로이 출발함에 더욱이 기분 좋은 출발이다라고 말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타워즈 통해서 더욱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시황 계속해서 전달드리면서 여러분들 계좌 증진할 수 있도록 더욱 파이팅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올 때 항상 이제 사전 미팅을 좀 갔는데 그쵸. 미팅을 하는데 오늘 이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원래 우리가 첫 한 달 정도는 네. 수익률 대결 별로 좀 안 나와도 적응기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말 못하게 생긴 게 바로 옆에 있는 정종택 매니저가 지난달부터 투입이 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와 지난달부터 2위 한 맞아요. 33% 수익을 기록하면서 네. 2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랑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아, 네. 저도 사실 이제 3위 분하고도 격차가 마지막에 좀 좁혀질 뻔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좀 이제 공략했던 제이오가 5% 정도 마감, 5% 상승 마감하면서 저도 사실 좀 운도 많이 좀 따랐고요. 그만큼 이제 11월 시장이 좀 좋기는 했지만 그래도 실적과 좀 위치가 좋은 기업들을 좀 공략해 나가던 지금 그런 위치 있는 종목 좀 줄이다 보니까 좀 성과물도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1월도 입상했으니까 12월도 그런 분위기 좀 이어가서 네. 좋은 좀 순위권에 랭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두 분과 이제 함께하면은 이제 월요일 수요일이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될 것 같고 두 분이 잘하는 날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따와서 정조 라인, 정조 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네. 두 분이 스윙이 안 좋으면 저희가 그냥 조정이라고 붙일 겁니다. 괜찮네요. 제발 이제 태평성대가 오길 바라보면서 네. 12월 달 그렇게 맞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정조 콤비와 함께 첫 번째 작전부터 바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작전은요. 자, 오늘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2차 전지 종목 바이 종목으로 일단은 작전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주말간부터 있어서 2차 전지에 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대량 수주 이야기 그리고 오늘 되니까 이제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합작사는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겠다. FEOC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두고 오늘 시장은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오른 종목은 올랐고 이 FEOC를 보면은 악재인 것 같은데 네. 떨어진 종목도 있어요. 근데 오른 종목도 있으니까 와 우리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좀 싶더라고요. 네. 먼저 정종택 매니저님 네. 오늘 2차 전지의 흐름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그 회사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전액 쪽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강도 높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좀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전액 기업들 흐름 좋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44조 규모의 이제 공급계약 공시를 좀 하면서 소재 기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좀 온기가 많이 돌았던 시장입니다. 우선 제가 자료화면
화면에 보이는 거 좀 보여주시면은 우선 이제 FEOC 요 부분은 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국 기업들 지분 25% 가지고 있으면 보조금 못 받습니다. 대략적인 금액은 7,5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기업인 이제 현대차, 기아 쪽에 어떤 가격적인 혜택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얘기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럼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중국과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었는데 중국 기업들의 비중이 크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드렸던 25% 이상 되는 조건들이 좀 부합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포스코 퓨처엠 주가가 한 10% 정도 상승하면서 그쵸.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재 쪽은 좀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면서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그 이슈에 대한 종가들 위로서 올라섰기 때문에 소재들은 조금 이제 다시 봐야 된다. 3개월 동안 기간 조정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가격 정도 많이 받았고 지금부터 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전액 쪽은 제가 지난번 얘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LFP 쪽도 하나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LFP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도 잘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좀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그 배터리에는 전액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비중이 좀 커지다 보니까 이 IRA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좀 부각되기도 했고 그리고 LFP 쪽에 대한 익스포즈가 있다 보니까 전액 기업들이 오늘 좀 특히나 좀 강하지 않았나. 네. 뭐 덕산 테코피아도 그랬고요. 엔캠도 마찬가지였고 뭐 동아기업 등등등 기업들이 좀 주가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뭐 솔고래 홀딩스까지 주가는 좀 좋았다는 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2차 전지는 많이 좀 가격 조정 받았고 기간 좀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종택 매니저님 오늘 보셨을 때 이 이슈는 일부 종목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부 종목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뉴스였거든요. 네. 이게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가 올라가는 흐름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가요? 네, 저는 이제 저희 이제 타이틀처럼 종목 바이 종목이라고 정의를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우선 리튬 가격 추이는 제가 지난번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쵸. 근데 양극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리튬이 40%나 되고요. 그리고 배터리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용 부담들은 잘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 레깅 효과라고 하죠. 원자재를 비싸게 사와서 팔 때는 좀 싸게 파니까 그런 네. 부분들이 지금 배터리셀 쪽은 안 좋고 그쵸. 양극재 쪽은 안 좋지만 어느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게 좀 기술적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서 그 전기차 수요가 회복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내년 2분기 정도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한 6개월 정도 선반영 된다고 한다면 예. 지금부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2차 전지에 관해서는 현재 움직일 수 있는 흐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조범수 매니저님께는 여쭤보고 싶은 게 FEOC가 중국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는 회사를 제한하겠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국 지분율이 많은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서 좀 원재료를 싸게 가지고 온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암암리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원재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마 이제 중국과 국내 기업의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풀이를 좀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재료 분명 이제 중국과 합작사 통해 가지고 가격적인 이점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그 속 내부를 들어봤었을 때 이제 양극재 내지는 소재 쪽에서 이 중요한 포인트가 IRA 내에서 이번에 수혜를 받는 거는 FTA 체결 내 국가에서 생산한 것들이 수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작사를 설립하면서 국내 기업을 통해서 이득을 보겠다, 이해관계를 보겠다라는 중국 기업 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맞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기업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제 강점을 보이면서 상승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반대급부로 이거 오히려 자본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중국 지분을 사와야 하니 부담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듯이 좀 갈려서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좀 달리 보셔야 되는 거는 오늘 뭐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뭐 코스모 신서재, 포스코 퓨처엠 전반적인 2차 전지주들의 방향성이 매우 달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기서 강점을 바라보는 기업을 갔을 때 차라리 소재 쪽으로 좀 주목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중국 합작사 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구체도 있고 응급제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0% 올랐습니다. 해석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비중국향에 대한 매출을 더욱이 확대를 하고 합작사 공장을 이야기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왔다 보니까 안정감적인 랠리도 있고 실질적으로 2차전지 그룹주들 다 놓고 봐도 포스코 퓨처엠만큼 안정적인 소재 수급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별적인 강점을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는 좀 팔로우를 하실 거면 수급을 좀 팔로우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수급 같이 한번 보실 텐데요.
가장 오늘 좋은 이슈를 보이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이 에코프로 BM이죠. 잠시만요. 오늘 에코프로 BM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인 매수세가 우세했던 것으로 좀 기억하고 죄송합니다. 지금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네. 에코프로 BM 그룹주들이 지금 오히려 오늘은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력했고 포스코 퓨처엠 상승분을 굉장히 많이 보여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주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좋은 종목이고 섹터입니다. 다만 문제는 그 부분이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관심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가장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포스코 퓨처엠도 오늘 상승세를 정말 좋은 상승세 꾀했지만 실질적으로 증권사 표시 보시면은 신용이 꽉 차 있습니다. 이 신용 과다에 대한 부분은 언제나 주식의 상승에 대해서 좀 일단 저해 요소로 또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최대한 외국인과 기관 수급 쪽으로 팔로우 하시면서 2차 전지주 3개월 동안 좀 쉬셨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쉬는 기간이 조금 더 가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도 있으니까요. 네. 외국인 기관 매수하는 종목들 잘 팔로우 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다시 FUC 이 얘기를 좀 나눠보자면 네. 중국 지분 25%가 넘어가면 보조금에서 배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금 뭐 지분율을 사온다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예. 지금 현재 포드 그리고 CATL은 포드가 100% 지분을 갖고 있고 CATL이 기술 지원 그리고 공장 운영만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우회로가 생기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인정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이제 조금 차단을 하겠다라고 밝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님. 사실 근데 하지 말라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니었습니까? 중국이랑 하지 말아라. 그게 가장 큰 논지입니다. 중국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을 지어주고 미국에서 투자해가지고 회수를 하겠다는데 왜 중국이 끼어드느냐? 결국에 이겁니다. 중국과 하지 말아라. 이제 CATL과 이제 합작사 같은 경우에는 GM사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축소 관련된 이야기. 또 이제 CATL과 합작사가 제가 죄송하지만 잘 기억이 안 났는데 다른 한 기업도 이제 합작이 또 이제 뭉그러졌었던 이슈가 있었던 만큼 사실 이제 이렇게 가면 테슬라처럼 이제 같은 방향성 갈 수도 있겠죠. 테슬라는 아예 중국에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쵸. 네. 중국에 공장을 짓고 중국 배터리 저렴한 것을 오히려 무기로 삼으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중국 공장으로 이전이나 혹은 새로 공장을 설립하는 게 올바른 상황이지. 현재 그런 말씀하신 부분처럼 우회로를 갖는 거나 아마 차단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전략을 잡는 데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중국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아예 중국으로 가야 될지 노선을 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보니까 이제 IRA 지원금이 이제 탈중국을 했을 때입니다. 한 대당 적으면 900만 원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거기서 이제 그만큼 수익성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차도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아예 중국으로 가버리면요. 원자재는 싸게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격 경쟁력은 잘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정종태 매니저가 봤을 때는 탈중국 이 현재는 좀 나아 보입니까? 아니면은 중국과 좀 밀접하게 가고 원자재를 싸게 가져오는 종목들이 좀 낫다고 보십니까?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소형 자동차들에 대한 비중이 크거든요. 소형. 예. 전기차의 침투율은 높지만 사실상 그 자동차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크게 수익성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뭐 여기서 당장 한 표를 보자고 한다면 뭐 중국보다는 차라리 미국 시장을 보면서 아직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도 많이 좀 낮기 때문에 어떤 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룸 사이드는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차량 뭐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그 전기차 침투율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 시장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믿을 만한 미국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나온 FEOC 이슈도 있었고 뭐 더 나아가서 뭐 에코프로 BM 대량 수주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바로 종목 바이 종목이잖아요.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는 어떤 종목이 가장 낫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딱 수급적인 이슈 말씀드렸다시피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일단 상승세가 좀 좋긴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 네, 오늘 아마 좀 매력적이게 느꼈는지 저가 매수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왔고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중에 보시면은 개인들의 매도세를 그대로 받아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하루짜리기 때문에 수급 이슈적으로만 좀 팔로우하는 거는 물론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네. 포스코 퓨처엠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원자재 소재 쪽에 대한 강점으로 오히려 더 좋은 수주 그리고 하반기 때도 추가적으로 하반기 내년 초까지 추가적인 수주까지 기대해 보면은 더 좋은 상승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WCP 종목 좀 얘기 드릴 텐데요. WCP. 네, 분리막 기업이죠. 상당히 굉장히 많이 소외되기도 했고 관심권에서 많이 벗어났던 기업이긴 한데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격 정도 오래 받았고요. 지금 이제 슬슬 바닥에서 보면 올해 8월 이후로 또 최대 거래량이 실렸는데 그 거래량이 들어온 주체를 보면 이제 기관 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뭐 연기금이라든지 사모펀드 쪽에서 좀 수급들이 계속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좀 강하게 들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닥에서 한번 턴할 수 있고 직전 고점 좀 돌파하고 거래량도 실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매력적인 위치이고 실적도 좀 나오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된 기업은 WCP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SK하이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라서 혹시 이쪽이 더 낫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은 두 개의 기업 모두 실적 쪽을 봤는데요. 네. 둘 다 좀 괜찮고요. 좀 내년에 대한 성장성도 좀 담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 두 개 다 매력적인데 그래도 조금 더 기술적으로 낮게 있는 위치에 있는 WCP를 좀 준비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 WCP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2차전지 이야기 지금 딱 들어보니까 수급 아니면 기술적으로 좀 반등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수급도 맞는 것 같은데 네. 알잖아요. 2차전지가 개인의 힘으로 더 많이 올라간 경우가 그러니까요. 많아서요. 네. 참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 플로우도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막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명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작전명.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이 중국용 AI 칩 출시에도 수출 통제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미국 상무부 장관은 중국을 위한 특정 성능의 이 반도체 칩을 재설계하면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또 통제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범수 매니저님, 앞으로 그럼 엔비디아 관련 주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나요?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정말 많은 게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 계속 규제를 한대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계속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수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네. 좀 물론 이 미중 무역 분쟁에 관련돼 가지고 어찌보면 굉장히 악재적으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최근에 좀 반도체 내지는 상승 주도를 이끌어 갔었던 HBM 관련주, 후공정 관련주들 쪽이 상당히 재미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가격 조정이 일부 찾아와야 되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니고 적절하게 저는 가격 조정을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러먼더 이제 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대외 특히나 중국향 관련해가지고 언제나 안 좋고 강력한 발언을 하는 분으로 일단 유명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번에 뭐 엔비디아 수출 규제권 관련해가지고 뭐 4090 그래픽 카드 아니면 A100 이렇게 이전에 대한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일어나면서 사실 엔비디아가 오히려 상승세를 만들었었던 이유가 이런 규제도 한몫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단편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쉽게 화면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전에 수출 규제 품목 중에 AI 그래픽 카드 말고도 게이밍용 그래픽 카드도 특히나 고가형 게이밍 그래픽 카드도 그쵸. 규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래픽 카드를 왜 규제했느냐? AI만큼의 성능이 나오니까. 지금 가격 분포를 보시면은 자, 3개월 전에 최저가가 243만 9천 원입니다. 현재 가격에는 330만 원이네요. 더 비싸게 350만 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를 입증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 올라갔을까요? 중국에 수출을 못하니까 중국향 근처에 있는 동남아 아시아 국가에서 매입을 해다가 다시 AI로 껍질을 바깥치기해서 파는 거예요. 그만큼 아직도 수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엔비디아 자료 관련해가지고 컨퍼런스 자료까지 좀 넘어가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가이던스입니다. 네. 가이던스를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데이터 센터 비중 매출이 3분기 대비해서 줄어들지 않느냐. 1분기도 아직 뛰어나게 그렇게 성장치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올라오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하방론자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원래 4분기 말, 이제 연말에서 연초까지가 이 반도체 특히나 이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24년도 2분기를 보시면은 $10,000로 엄청난 레벨업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 부분은 물론 GH200이라든지 아니면 B 시리즈 이제 신규 그래픽 카드의 출시를 통한 레벨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레벨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헤지펀드사들에서 $750 그리고 $800까지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단기적인 좀 휴직입니다.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중국 수출 제한 향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하락세 내지는 가격 조정을 만드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게 보이지만 사실 그러면은 잘 생각하셔야죠. 수요가 계속 살아있답니다. 그러면은 이 가격 조정은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되는 그러네요. 거겠죠.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찌 보면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번에 했었을 때 가이던스 이제 훨씬 뛰어넘는 상황 보여줬었고 거기서 덧붙인 말이 그거였습니다. 중국 수출 규제 통제 안 했으면은 더 많이 벌었다. 네. 네, 물론 그 부분은 아쉬움이 존재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성장 가치에 대해 흠을 내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을 제외하고도 매입처는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런 HBM 관련주도 후공정 관련주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것은 당연시한 사실이고 현재 구간 내에서 뭐 10% 조금 더 네. 빠질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이제 뭐 우리가 앞서가지고 2차전지주 관련해가지고 신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이제 이미 최근 시장이 어떤 분위기냐면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을 아무도 모르게 거래 대금도 없던 종목도 갑자기 올라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더 못 가고 눌려요. 그러니까 소형주 쪽으로 스몰캡 쪽으로만 일단 시장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12월 달에 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계속 펼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엔비디아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어요. 시장 내에서 AI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AI에 대한 언급 횟수를 확인해 보시고 지금 언급 횟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각 정부에서도 기업에서도 네.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이제는 확장돼서 가전기기까지 전반적인 이제 AI가 공급이 수요를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은 아주 좋은 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 12월 스몰캡 쪽으로 좀 움직이는 구간 내에서 스몰캡 대응하시면서 눌렸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보이네 라는 사인을 저희가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계속해서 좀 매집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계절적 비수기인데 우리가 현재 뭐 중국 통제, 중국 규제라는 이슈에 좀 눈이 가려지면서 이래서 좀 주가가 안 좋은가 요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현재는 계절적 비수기로 우리가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종태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 지금 근데 사실 반도체가 이 계절적 비수기를 논하기가 애매한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계절적 비수기다? 라면은 이거는 오히려 매수 타이밍에 대한 우려, 의심도 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밀어붙여야 되는 섹터는 맞나요, 지금?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 이제 11월 수출 데이터 보면은 증감률이 높아졌던 게 이제 반도체입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 증시 EPS 상승률이 50% 넘는다는 전망도 나온다는 건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HBM 마찬가지일 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 조금 전에 저도 이제 조 매니저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의견을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업종 내에 좀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수급적인 측면만 보도 좀 명확하게 보일 텐데요. 제가 오늘 한 달 동안에 하이닉스의 어떤 외국인 기관 좀 수갑들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한 달 동안에 이제 외국인이 5천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되는 꽤 많은 돈들 좀 샀었죠. 네. 여기 보시면 1조 8천억 정도 규모의 어떤 매수세가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HBM 대장하면은 하이닉스 얘기 많았는데 한 달 동안 수급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쪽 많았다는 거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 쪽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대형주들이 가다가 이제 중소형주들이 순환매가 좀 돌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키 맞추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또 반도체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서 반도체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다 이 구분을 짓는 건 아니고요. 네. 이 반도체 업종에서는 이 아이템들이 계속적으로 고부가치 제품 쪽으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떤 제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돈을 팔므로써 어떤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 업종은 결국엔 또 반도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기노브로도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업종이라고 좀 판단됩니다. 그럼 그 상반기까지 한번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도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종태 매니저님 먼저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사실 지난달에 이제 편입했던 종목인데 네. 좀 뭐 지수 무시하고 그냥 혼자 좀 자리 지키고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넥스틴 한번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넥스틴. 네. 반도체 뭐 검사 장비 기업이기도 하고 영업이익률은 40% 정도 되는 기업이라서 아마 조금 전에 얘기 주신 것처럼 뭐 소형주 좀 로테이션 돌 때 이 기업도 다시 한번 또 움직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넥스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에도 한 넥스틴 월 말에 한 두세 번 정도 언급을 주셨던 종목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또 지수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하니까요. 넥스틴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조범수 매니저님은 혹시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종목 어떤 종목 있으신지?
저는 좀 쉽게 가보려고 합니다. 대형주인가요? 너무 빠르신데요? 네. 여기서 간다고 하면 편입하는 종목인 줄 압니다. 그리고 네, 일단 뭐 대형주 하면은 뭐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겠죠.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사실 이제 물론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습니다. 시장 내 변동성 특히나 지수물적으로 좀 제한적인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으니 SK 하이닉스 내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재미없게 느껴지는 구간입니다만 현재 이 휴지 구간 내에서 주식이 어느 정도 더 빠지지 않고 고가권 내에서 잘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제가 굉장히 21년도부터 좀 밀고 있는 좀 사이클론이 있는데요. 이게 사이클론? 좀 정말 저는 지금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정말 큰 시세를 한번 분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거는 항상 다른 방송에도 많이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제가 동그라미 치는 부분들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고가권에서 이 동그라미 치는 구간들이 무슨 구간이냐? 각 메모리 DDR3 출시 구간, DDR4 출시 구간, DDR5 출시 구간입니다. 반도체들이 언제나 연관성 있게 흘러가요. 메모리, 메인보드, 뭐 CPU, 그래픽카드 모두가 엮여서 가는 겁니다. 메모리 하나가 바뀌면요. CPU도 바꿔야 되고 메인보드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만 좀 예외네요. 그래픽카드만 좀 예외인데 이 반도체들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은 한 뭉탱이로 묶여 다니는 종합적인 섹터 테마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점이 신규 제품이 언제나 발매하고 똑같았어요. 재고 문제 발생하고 재고 자산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 벌어지는데 여기서 특이하게 꼭 경제 이슈가 하나씩 붙습니다. 조정 나왔어요. 네. 자, 조정 나온 다음에 항상 보세요. 그럼 뭘까요?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다시 가격 조정 회복까지 쭉쭉쭉쭉 치고 올라갑니다. 이 시세 구간이에요. 조정 마무리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다닙니다. SK 하이닉스 17만 원까지 갈 수 있다. 그냥 푸근하게 들고 가시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더 매수를 해둬야 되는 종목 섹터다. 메모리 업군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좋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 섹터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고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메모리 점유율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아직 안 올라가네요. 그러면은 기다리시면 갑니다. 네, 그만큼 업황 회복이 빠르고 삼성전자를 이겼다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재미없을 수 있을지언정 길게 가보시자. 네,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DDR3와 DDR4, DDR5와 함께 이 월봉으로 봤을 때 사이클이 좀 보이는 것도 상당히 신기합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작전 마무리해보고요.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K방산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우리나라 방산 섹터를 두고 매력적인 업종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금요일에 이어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 좀 상승세를 이어간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네. 정종태 매니저님, 네. 골드만삭스 여기를 계속 매력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대량 생산 시설을 통해서 싸게 공급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업종이고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기술력 부분이라 좀 보시면 되시고요. 특히 이제 중저가 무기 시장에서는 러시아 평균 점유율이 이제 24%였는데 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의 영향을 좀 침투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좀 커지면서 글로벌 이제 무기 거래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무기 수요는 많은데 그 납기를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업종은 우리나라 기업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수출 데이터도 급격하게 2022년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성장률이 조금은 뭐 완화돼서 올라가겠지만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방산 5개사의 수주잔고 추이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경우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차트에 대한 위치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네. 이 기업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에 좀 실적적인 측면도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바닥을 잡고 좀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도 좀 끝나긴 했지만 방산 섹터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받을 때 좀 매기가 돌면서 뭐 키 맞추기하면서 또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은 이제 현대 로템까지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또 조범수 매니저님은 방산주를 그렇게 좋게만은 또 안 보신다고요? 이게 저희 초면인데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입장이 좀 난처해집니다. 저희는 두 분이 이제 딱 네. 의견 대립이 생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두 분이 뭔가
논쟁하시는 거 좋아합니다. 맞아요. 뭐 논쟁할 것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마 전쟁 이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근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동발 전쟁까지 연 이어지는 모습 때문에라도 각 주변 국가들이 방산에 대한 부분에 더욱이 신경 쓰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바라봤어서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적절한 가격 조정이 나왔고 그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각 국가들이 원하는 흐름이 뭘까? 특히나 이 방산 섹터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수출국은 미국이고 2위는 중국입니다. 사실 이 방산이 계속 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시장 그리고 각 나라 경기, 방산 경기 통해 가지고 자본이 계속 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사실 전쟁이 끝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왜? 방산 특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그에 따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마 골드만삭스의 평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이제 방산주들이 이제 주가의 향방이 좀 다른 모습이 있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뭐 풍산, 현대로템 여러 가지 종목들의 이제 그쵸. 등락률 비율이 좀 다른데 사실 이 방산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주의다 보니까 그 관계가 좀 엮이는 게 좀 다릅니다. 뭐 이제 K9 수출 아니면 뭐 로켓 쪽 뭐 아니면 그 이제 로켓 쪽으로 해가지고 뭐 에어로스페이스, 스페이스X 이렇게 연관되다 보니까 등락률 비율이 좀 달라요. 풍산 같은 거를 또 좀 단적으로 바라보시면 많이들 이제 총알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 구리 이제 반도체 수출 꺼내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풍산도 보시면은 수출 이제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제 네. 수출 데이터가 별로 안 좋았다. 구리 가격도 변동성이 심하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데 이게 지금 방산이 정말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근데 단편적으로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전쟁 이슈가 그래가지고 지금 시장 내 주목을 받고 있느냐입니다. 아니잖아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도 아직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게 시장 내의 주요적인 테마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현재 일단은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흘러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골드만삭스의 어느 정도 매수 데이터는 충분히 좋은 이제 관점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 내 주도 테마가 아니라는 점이 좀 제일 주요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방산주를 보면은 이런 생각도 뭐 전쟁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2차 전지, 반도체 투자자들에게는 이 두 섹터가 방산주보다 더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밀려나긴 하겠지만 안정적인 투자처로서는 뭐 두 분 모두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의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은 뭐 거의 아까 매니저님 두 분 다 현대로템.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럼 다음 작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작전입니다. 비트코인 이번에는 진짜 1억 가는 건가? 갈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뭐 24년 말까지 1억 간다 이런 야.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감기도 왔대요. 네, 또 금리 인하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고 호재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또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물 ETF 승인되면 좋은 건가요? 뭐 ETF 승인되면 좋겠죠. 네, 당연히 뭐 그걸 좋다고 생각하니까 선행적인 매수세가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겠죠. 네. 저는 뭐 원화로 1억은 모르겠습니다. 달러로 말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그 좀 이런 단어를 써도 모르겠는데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특히나 국내 상장주들 쪽에서는 오히려 더 프리미엄을 붙이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방향성 보실 거면은 달러로 보시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이 진짜 42K, 42,000불 가까이 지금 거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41,800불에 대한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 주말간에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계속 팔로잉 하고 있었는데요. 네. 40K가 상당히 두꺼운 매물대였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40K가 상당히 두꺼운 매물대였는데 이때 당시 주말 기준으로 무슨 이슈가 있었냐.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나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와가지고 오버였다라는 이야기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갑니다. 이게 사실 비트코인 ETF 현물건이 승인이 된다면 뭐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도 있고 현물 ETF가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강제력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도 있는 방향입니다. 솔직히 좀 이제 무조건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사실 비트코인의 강점이 어찌 보면은 증권 그리고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 귀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현물 ETF라는 다른 투자 수단이 생긴 거지라고 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증시 자본이 크게 들어오는 만큼 그의 영향은 아예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나스닥과 동일시하게 흘러가는 커플링 현상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유동성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비트코인이 올라가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증시가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좀 생각이 강력하게 드네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거는 다른 이야기로 시장 내에서 지금 자본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제 파월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금요일 날 큰 이야기는 없었어요. 사실 평소처럼 중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비트코인 향을 통해서 보셨을 때 강력하게 상승세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비트코인 자금이 그럼 증시 자금으로도 유입이 들어올 수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현재는 옳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뭐 STO라든지 아니면 NFT 현재 증시 내에서 비트코인과 연관성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부 제로 소멸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정확하게 SEC에서 기간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간은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고 뭐 내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언제 급작스럽게 나올지 모릅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제가 좀 이제 롱숏 포지션 에 관련된 좀 비율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가 이제 각 거래소별로 롱, 숏, 그러니까 상방과 하방에 대한 포지션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보시면 이게 청산 비율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원래 롱숏을 하면 제로성 게임입니다. 올라가면은 돈을 잃는 거 숏이 돈을 잃고 내려가면은 롱이 돈을 잃습니다. 자, 그걸 이야기했었을 때 지금 숏 청산 비율이 77%, 73%, 74%, 92% 어마어마하죠. 숏 커버링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시장의 형태가 특이해요. 올라가면은 숏이 쌉니다. 하방 포지션 투자가 굉장히 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요. 내렸다. 청산. 조금 내리면은 이제 다시 숏으로 간다. 아닙니다. 다시 청산.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강한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나스닥 내지는 국내 시장의 STO 토큰까지 내일까지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들어봤고 일단은 저도 조범수 매니저가 이야기한 것 중에 이건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과연 지금 유동성이 있어서 올라가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좀 비트코인이 요새 좀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 이슈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개별 국가 이슈들이 좀 붙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종태 매니저님한테 그래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네. 지금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 보세요? 아니면 유동성 말고 딴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반감기라고 해서 똑같은 기간을 투여했을 때 채굴되는 양이 줄어드는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부족해지다 보니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유동성적인 측면을 얘기하자면 그와 뭐 관련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뭐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위지트라든지 관련주들이 일제히 막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보면 되게 테마성 짙은 쪽으로 시세가 많이 나왔던 하루였고 시장 자체도 우선 주도 업종이라 했던 뭐 반도체나 관련 성장 섹터가 크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좀 간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워낙 또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시면서 접근을 좀 하셔야 되시고 아무래도 뭐 위메이드 이런 기업들도 위메이드 맥스 저희가 이제 STO 얘기 드릴 때 같이 얘기 드린 바가 있었는데 뭐 본업도 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을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저는 위메이드 맥스 얘기 드렸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강화하면 IT센 정도까지 한번 또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때도 그 세 개 기업 좀 얘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은수 매니저님은 또 어떤 종목, 뭐 비트코인이 가장 나을 수도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 관련 종목으로 보긴 해봐야 되니까요. 약간 강성호 매니저님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가신 것 같아요. 강성호 매니저요? 네. 죄송합니다.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매니저 하시죠. 네. 제가 이거 원래 종목이 한네트였는데요. 관심 네. 종목이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원고에는 한네트라고 주셨는데 네, 좀 어떤 종목 그러면? 생각이 너무 빠르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올라갔었을 때 이전에 주목받았던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픽 카드 섹터입니다. 그래픽 카드? 그거 채굴 엔비디아로 관련 간다? 들어갔었죠. 제이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제이시온 시스템? 그래픽 카드 판매 회사죠. 채굴 붐이 그렇군요. 일어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그때 그래픽 카드 가격들도 급등이 나온 수혜를 받았었던
제이시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네트도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CBDC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좋은 네. 상승분 이제 꾀할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네, CBDC는 CBDC고 비트코인 올라갔었을 때 수혜 쪽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그래픽 카드 판매 회사인 제이시언 시스템 한번 주목 관심도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까지 종목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작전명 시크릿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마로우 스타거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마로우 스타거즈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도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먼저 룰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MBN골드 4인 매니저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종목은 한 종목씩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는데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되는 점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터치 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 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 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사회 자유 편입 찬스 전화 연결로 가능합니다. 이어서 지난달 최종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1월 최종 순위입니다. 1위는 한규수 매니저가 있었죠. 38.65%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오늘 출연하는 정종택 매니저가 2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33.15% 그리고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 31% 수익률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 순위에서 백인현 매니저의 콘텐트리 중앙이 1위를 차지했고요. 2위 정종택 매니저의 지어소프트, 3위 한규수 매니저의 칩셋 미디어가 위치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이 조범수 매니저가 수익률 대결을 보고 30%대라고 뭔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11월 1일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 네. 11월 1일 급등했던 거 아시죠? 아, 네, 그랬었죠. 네, 저희가 네, 그게 네. 포함이 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수익률 100% 다 나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왜 웃어요?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워낙. 그니까요. 네. 강조를 한번 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지난달 첫 달에 바로 2위를 기록한 정종택 매니저. 이 종목 리뷰부터 한 종목 정도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우선은 바닥에서 좀 큰 시세를 냈던 지어소프트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편입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30일 날 20% 가까이 좀 급등을 하고 이거를 연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재차 좀 건강한 좀 조정이라고 보고 있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 있으니까 여기 좀 짚어드린 가격 9,500원 부근부터는 꾸준히 좀 모아가시면 다시 한번 4분기까지 좋은 실적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또 다시 또 그 이상을 또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어소프트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2월 달 첫 종목 편입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첫 종목 어떤 종목 편입하십니까? 제 좀 애증의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네. 제 나이대와 비슷하신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종목은 넥슨 게임즈라는 종목입니다. 게임주. 네, 게임주인데요. 뭐 이슈도 좋고 수급도 좋고 안 살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네. 가져왔습니다. 먼저 수급 먼저 보실 텐데요. 예. 수급이 지금 뭐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집 수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사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이전에 이제 상여권 죄송합니다. 그 4조 7천억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가 지분을 NXC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현재 건에가 18일에 이제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핫한 매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4조 7천억 원이라는 비싼 금액 그리고 경영권이 없다는 부분에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만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게임 회사들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수익권을 내고 있으며 IP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도는 저는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추가 신작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전에 일단 테스트로 이제 출시한 제품 게임 같은 경우에도 동시 접속자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꾀하면서 다음에 출시를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출시 이슈까지 기다리는
기다려보시면서 지켜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 이슈도 같이 엮으면 좋습니다. 넥슨 게임즈가 이전에 실물 비트코인에 투자했었다는 이슈가 있었던 만큼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자산 상승 가치도 충분히 따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넥슨 게임즈 지금 현재 굉장히 저렴한 구간에 있는데요. 오늘 단기적으로 이제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300일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맞고 밀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점이 지금 공매도 금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넥슨 게임즈 공매도 지분이 오늘 잡혔습니까? 5%에서 4에서 5%가량 잡혔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공매도를 쳤다. 아직은 안 된다라고 막는 거니까요. 오히려 쇼커버링 강하게 나올 가능성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이제 잡고요.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넥슨 게임즈였습니다. 연말 됐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요. 게임즈도 같이 올라가는 추세. 와,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슈가 하나 있죠? 그니까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NC 소프트의 신작도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들에 대한 관심 슬슬 높여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바이오 섹터 내에서 좀 순환매가 좀 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돼서 가져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뮤노만트 쪽으로 이제 물질 수출을 했었는데 이제 일상 실험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좀 차트 화면 좀 보여주시면 그 뉴스가 나온 바로 11월 29일 날 주가가 한 10% 가까이 좀 하락했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좀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그날 이제 기관과 외인이 모두 매도를 했지만 그 뒤로는 좀 계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에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측면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 11월 29일 날 있었던 음봉의 또 중심값 정도까지 좀 회복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세론으로 주가는 좀 눌렸지만 좀 빠르게 회복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되돌림도 빠르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흐름들 좀 보면서 접근하셔도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술 수출을 했던 이 이뮤노만트 기업은 6개월 동안 주가가 70% 가까이 올랐거든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못 간 부분도 좀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가격 전략 좀 얘기 드리면요. 매수가는 35,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 파마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최고가를 기록했었는데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 모두 들어봤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범수 매니저님. 저는 오늘 첫날부터 너무 힘줘서 시작하기 좀 그래서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이버 밴드 통해 가지고 관심 있는 자료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밴드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제 얼굴이 아니라 아마 신강선 매니저님 얼굴이 나와 있을 텐데요. 다른 게 아니고 신강선 매니저님이랑 팀으로 좀 활동하다 보니까 아직 사진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좀 이해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네이버 밴드로 들어가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소통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무료 방송은 차차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종태 매니저님. 네, 저는 이제 잠시 후 10시 40분부터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좀 성장 섹터 좀 급락이 나와서 이 부분 좀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업종 내 또 대장주들이 좀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좀 뉴 주도주를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잠시 후 10시 40분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 10시 40분입니다. 저희 방송 이제 곧 끝나니까 그 이후에 또 정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시고 내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조범수 매니저, 정종태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